2003년 1월 1일 새해의 문턱에서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콘크리트로 된 배수로에서 범죄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소녀는 약 19살이었고 곧 캘리포니아 필모어 출신의 발레리 자발라 윌슨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발견은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발레리 자발라 윌슨은 1983년 8월 20일 캘리포니아 산타폴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케빈과 미셸 자발라의 첫째 딸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녀는 동생들인 제시카와 크리스틴, 그리고 남동생 케빈을 얻었습니다. 어린 케빈이 태어난 몇 년 후 자발라 가족은 필모어로 이사했습니다. 발레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산호세 주립대학교에서 인문학을 공부했습니다. 2002년 겨울 방학 동안 발레리는 가족과 함께 휴일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저녁 시간을 여동생 제시카와 어머니 미시엘과 대화를 나누며 보냈고 명절 장식을 돕기도 했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그녀는 친구 데니스 레타두가 주최하는 파티에서 친구들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필모어의 일반적으로 낮은 범죄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지역 당국과 지역사회가 답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새해 전날 밤, 발레리는 계획대로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후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 발레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때였습니다. 2003년 1월 1일 아침,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모든 지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후 가족들은 벤투라 카운티 경찰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마지막 만남 이후 24시간도 지나지 않았지만 미셸은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쯤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한 젊은 남성이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차가 지나가자 그는 비켜서야 했고 콘크리트 배수로에서 경찰이 관심을 가질 만한 범죄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즉시 당국에 알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발레리 자발라임이 밝혀졌습니다. 발레리가 발견된 상황은 불안감을 자아냈고 그녀가 겪었을 일을 짐작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벤투라 카운티 경찰의 멜리사 스미스와 빌 아유브 수사관, 그리고 호세 리베라 경찰서장의 지휘 아래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새롭고 깔끔한 흔적들이 발견되었고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새해 전날 밤에 일어났다고 추측했습니다. 소녀의 깔끔한 외모, 깨끗한 손톱과 머리카락이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전체 지역에는 사건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옷은 제자리에 있었지만 속옷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은폐에 사용된 사이프러스 나뭇가지들이 발견되었는데 이 지역에는 사이프러스가 자라지 않아 이상한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몇 가지 중요한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몇 시간 전에 실종 신고를 한 발레리의 가족에게 무거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이 소식은 큰 슬픔으로 받아들여졌고 특히 미셸은 이를 깊이 느꼈습니다. 흔적이 발견된 직후 수사가 시작되었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자발라 가족의 감정 상태가 안정되자 정보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들은 발레리가 8시 30분경 친구 애나와 사촌 로버트와 함께 새해 파티에 갔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1월 1일 새벽 1시경 그녀는 집에 전화를 걸어 술에 취한 두 친구를 차로 데려다주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약간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발레리의 부모는 딸이 친구들과 함께 있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곧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사관들은 발레리의 아버지 케빈을 신문한 후 소녀에게 해를 끼치고 싶어 했을 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려 했습니다.
케빈은 딸이 매우 착한 영혼이어서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었다고 단언했습니다. 초기 정보를 수집한 수사관들은 발레리가 참석했던 새해 전야 파티의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친구들을 신문하며 그날 밤 그녀의 행적에 대한 시간순 기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데니스에게 연락했고 그 다음 앤에게 연락했는데 애나는 2002년 12월 31일 밤 10시 30분경 발레리와 로버트와 함께 파티에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티는 전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료, 음식, 춤, 음악. 애나는 과음한 후 발레리에게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필모어 학교 학생이자 발레리의 언니 제시카의 그 부인 세뮤얼 푸에블로, 친구들 사이에서는 세미로 알려진도 집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녀는 동의했고 세 사람은 발레리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을 알린 직후인 새벽 1시 30분경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애나는 많이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발레리가 자신을 내려주고 세미와 함께 떠난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녀가 세미를 내려주고 아침에 차를 돌려받은 후 전 남자친구 아이작 플로레스를 만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월 1일 아침, 안나는 그녀의 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검은색 사도어 도요타 코롤라를 찾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차량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역 경찰서에 수색 정보가 전달되었습니다. 경찰이 차량을 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그날 밤의 상세한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샘미를 방문했습니다. 샘미는 발레리가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확인했고 자신의 집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한 후 발레리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발레리가 전 남자친구 아이작을 만날 계획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사의 일환으로 수사관들은 발레리가 참석했던 파티의 참가자들을 신문하고 행사 영상을 검토했습니다. 영상 중 하나에서는 발레리가 주방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친구들을 신문한 후 수사관들은 아이작이 발레리보다 나이가 좀 더 많았고 과거에 둘 사이에 약간의 불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발레리가 그날 저녁 아이작을 만나기로 했고 그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아이작을 용의자 명단에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사는 안나의 차를 찾고 발레리의 실종으로 이어진 상황을 밝히기 위해 계속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관들은 점차 아이작 플로레스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기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그들의 주의를 돌렸고 수사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2003년 1월 2일 필모어시의 한 지역 마켓 주차장에서 안나의 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긴장된 상황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는 수사관들이 그날 밤의 사건을 추측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들은 또한 젊은 여성의 개인 물품들을 발견했고 이는 중요한 증거로 확보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마침내 아이작의 주소를 찾아냈을 때 그가 차량 발견 장소에서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샘미의 집도 이 주차장 근처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모든 수사력은 이제 많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를 희망하며 아이작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신문 중에 아이작은 발레리가 실종되기 전날 밤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새해 인사를 하고 자신을 방문하겠다고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작에 따르면 그녀는 그날 밤 그의 집에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를 통해 발레리가 파티를 떠나기 전 실제로 아이작과 통화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수사관들은 여전히 그녀가 그의 집에 도착했는지 의심스러워 했습니다. 만약 아이작이 실제로 불쾌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관들은 그들의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증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이작은 자유로운 상태였지만 여전히 핵심 인물로서 감시 대상이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던 2003년 1월 4일, 전문가들은 제출된 증거 분석을 완료하고 수사관들에게 결과를 전달했습니다.
보고서는 사건 발생 장소와 관련된 주요 측면들을 밝혔는데, 이는 알고 보니 다른 장소에 있었으며 증거들은 콘크리트 배수 시스템에서 흔적도 없이 제거되었습니다. 타액이 발견되어 법의학 연구소로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지만 알려진 DNA 샘플과의 매칭이 어려운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증거에서 아이작이라는 사람의 DNA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이 이론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의 DNA 샘플이 필요했고, 이는 중요한 증거 없이는 획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사가 계속되는 동안 경찰은 추가 정보가 시급히 필요했고 발레리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1,000의 보상금을 제시했습니다. 곧이어 수사관들은 수사를 크게 진전시킨 목격자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지역 주민이 발레리가 발견된 날 아내와 함께 지나가다가 낡은 벤 옆에 서 있는 젊은 라틴계 남성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균보다 약간 통통한 체격의 이 남자는 차량에 열린 문 옆 도로변에 서 있는 모습이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수사관들은 신속히 목격자와 경찰 스케치 작가의 만남을 주선하여 목격된 인물의 몽타주를 제작했습니다. 초상화가 완성되자마자 필모어와 주변 지역의 모든 경찰서에 배포되었습니다. 범인이 아직도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생각에 시민들은 불안해했고 대중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하루가 더 지나고 수사관들은 또 다른 제보를 받았습니다. 새해 전야 파티 후 이른 아침에 술집을 나서던 한 커플로부터 왔습니다. 그들은 술집을 나설 때 시장 근처에 주차된 안나의 검은 세단 근처에서 특이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어두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차 옆에 있던 약 20살 정도의 다부진 체격을 가진 젊은 남자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그 남자의 재킷이었습니다. 중앙은 어둡고 소매는 밝은 아마도 회색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묘사는 다른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관들의 추측을 확인해 주었는데 그들이 같은 사람을 보았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재킷이 용의자 범위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 젊은 남자의 이름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시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발레리 사건은 막다른 길에 도달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사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느꼈을 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1월 6일 초기 수사 때 부재 중이었던 한 수사관이 휴가에서 복귀했습니다. 그는 사건에 대한 최신 정보를 받았고 세미에 대한 언급은 그의 경미한 범죄를 조사했던 이전 사건을 상기시켰습니다. 형사의 진술에 따르면 세미는 밤중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들의 물건 일부를 가져갔습니다. 그는 일부를 보관하고 나머지는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교회 뒷 주차장의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범죄자들이 종종 그들의 행동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수사관들은 동일한 장소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3년 1월 8일 팀은 교회에 도착하여 발레리의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과 주차장에서 여성용 의류와 액세서리들이 발견되었는데 검은색 정장 바지와 발레리의 겉과 동일한 귀걸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두 가지 다른 크기의 신발 자국과 이전에 발견된 것과 유사한 사이프러스 나뭇가지들도 발견되었습니다. 발견된 모든 물품들은 DNA 분석을 위해 보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이작이 의심을 받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세미의 사건 연루 가능성을 가리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사관들은 세미의 집을 다시 방문하여 추가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정보를 얻기를 희망했지만 젊은 남자는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확인했습니다. 세미가 계속해서 추가 정보 제공을 망설이면서 수사관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3주 후 DNA 분석 결과가 나왔고 교회에서 발견된 귀걸이와 의류가 발레리의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경찰이 DNA 샘플 채취를 포함한 세미에 대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 때 그들은 어려움 없이 세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 수사관들은 지문과 DNA를 채취했고 세미에게 새해 파티 때 신었던 신발을 요구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아무런 이해 제기 없이 운동화를 내주었습니다. 집을 수색하는 동안 수사관들은 소유자의 예상치 못한 면모를 드러내는 개인 물품이 있는 여러 비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침실에서 그들은 여성 의류가 숨겨진 곳과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는데 이는 지역사회 여성들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수면 중에 가방과 침실에서 전화기가 사라졌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세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터놓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발레리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친밀했는지 아니면 그저 친구였는지. 세미는 어떠한 로맨틱한 관계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이 다른 친구를 집에 데려다 준 후에 그의 DNA가 발레리에게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를 데려다 준 후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 교회 주차장에 들렀고 그곳에서 애정 행각이 있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수사관들의 의심은 세미가 사건에 대한 자신의 버전을 설명하면서 시작되었는데 그는 발레리가 아이들을 내려준 후 전 남자친구를 만나기로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야기가 믿기 어렵다고 생각했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그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세미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수사관들이 그의 상태를 물었을 때 춥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집에 들어가 옷걸이에서 재킷을 가져왔는데 가슴에 어두운 얼룩이 있고 소매가 밝은 회색인 용의자의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재킷이었습니다. 재킷 윗부분의 붉은 얼룩은 추가적인 의심을 불러일으켰지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직 기다려야 하는 DNA 분석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그동안 실험실에서는 세미의 신발 자국이 주요 증거물에서 발견된 것과 일치한다는 확인이 왔습니다. 이는 그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지만 기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수개월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DNA 분석 결과가 증거물의 타액 흔적이 세미의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그의 재킷에 있는 발레리의 것으로 확인된 붉은 얼룩이었습니다. 2003년 6월 3일에 세미가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은 2004년 7월 9일에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은 기소 내용에서 세미가 교회 주차장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 수 있으며 이후 콘크리트 배수 시스템에 물리적 증거를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세미는 그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거절당한 후 그의 행동이 우려스러워졌습니다. 발레리는 이 상황을 피해 차에서 나와 교회에 도달하려 했지만 세미가 그녀를 따라가며 바닥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결국 불쾌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후 그는 옷과 다른 물건들을 모아 교회 뒤 컨테이너에 버렸습니다. 그의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가서 차량을 가져와 증거를 제거하고 콘크리트 배수로에 던졌습니다. 바로 그때 술집 파티에서 돌아오는 한 커플에게 목격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미는 교회 주차장으로 돌아와 안나의 차를 가져가 시장 주차장에 두었고 그곳에서 다른 목격자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세미에 대한 재판은 약 한 달간 진행되었고 마침내 2004년 8월 2일에 1급 중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물론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발레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의 위안을 주었습니다.